루이 15세의 손자로 태어난 루이 오게스트는 가족들의 연이은 죽음으로 졸지의 후계자가 되었고, 오스트리아 공주 출신의 마리 앙뚜아네트와 결혼함과 동시에 머지않아 프랑스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한편 그가 떠맡은 나라는 그의 선조들이 쌓아놓은 막대한 빚으로 인해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었고, 루이 16세는 즉위 직후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하는 막대한 책임을 떠안게 되었으니, 험난해 보이는 그의 앞길에는 과연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루이 16세는 온유한 성격에다 왕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소심하고 결단력이 부족했기에 이것은 그의 치세가 전에 비해 더 나아지기는커녕 악화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는데요. 한편 그는 선왕들에 비해 종교 문제에 있어 매우 관용적 태도를 취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1787년 베르사유 칙령을 반포하여 100년 전 루이 14세의 퐁텐블로 칙령을 뒤집고 200년 전 앙리 4세의 낭트 칙령을 계승하여 프랑스 내 비카톨릭 교도에게 카톨릭 교도와 동등한 시민권과 신앙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과 2년 뒤에 대혁명이 터지면서 묻혀져 버렸고, 더욱 발전된 형태의 혁명 초기 반포된 프랑스 인권선언이 더 의미 있는 역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때 먼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프랑스는 물론 세계사에 거대한 파장을 가져올 매우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17세기 초 이래 영국의 식민지로서 살아온 이곳의 이민 2, 3세대들은 지난 수차례의 전쟁, 특히 본토의 7년 전쟁과 연계해서 벌어진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 참전하는 등 영국의 승리에 공헌했으나, 수차례 전쟁을 치르며 막대한 전비 지출을 한 영국이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이들 식민지들에게 온갖 세금을 부과하면서 둘의 관계는 점차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이처럼 자신들의 호의를 배신하고 억압하는 본국에 강력히 저항한 식민지는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과 두 차례 대륙회의를 거쳐 대표적인 13개 식민지가 독립선언문을 작성 및 발표하면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및 이를 위한 전쟁을 선포했으니, 이것이 바로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과 더불어 근현대 민주주의 체제 성립의 뿌리를 이루게 되는 미국 독립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영국 정규군을 상대하기에는 도저히 역부족이었던 식민지군은 훗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는 벤저민 프랭클린 등을 영국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프랑스로 파견해 국왕 루이 16세를 접견하여 군사적 지원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프랑스의 입장에서도 영국으로부터의 계속된 패배로 인한 열등감과 그들의 세력 확장에 대한 우려가 그 저변에 깔려 있었던 데다, 영국과 아메리카 식민지가 계속 한 체제로 갈 경우 결국 프랑스 본토는 물론 아메리카 내 프랑스의 남은 식민지로서 프랑스 북부의 막대한 양을 차지하는 서인도 제도가 위험했기에 결국 같은 부르본가의 지배하에 있는 스페인과 함께 미국을 지원할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영국 정규군에게 한 번에 제압될 운명에 있던 식민지의 반란은 강대국 프랑스의 군사적 지원을 등에 업으면서 7년간의 대등한 거대하고 치열한 전쟁으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그 결과 분수령이 된 체사피크만 해전, 요크타운 전투 등에서 프랑스 식민지 연합군이 승리했고, 1783년 파리 조약을 끝으로 영국이 식민지의 독립을 인정하고 물러나면서 역사상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이자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미국의 원정을 갔던 프랑스의 장교와 병사들이 영국으로부터 미국을 독립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의 자유와 박애 정신에 고취되어 본국으로 돌아왔으니, 이것이 향후 6년 안으로 프랑스에 가져올 파장은 매우 대단한 것이었는데요. 한편 영국의 세력 약화라는 쾌거만으로 미국의 독립을 매우 기뻐한 프랑스는 이후 세월이 흘러 미국의 독립전쟁 100주년을 기념하는 한 거대한 건축물을 선물하기도 했으니,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자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자유의 여신상이었습니다. 단 프랑스가 이 미국의 독립전쟁 지원과 관련 차마 예상하지 못한 두 가지는, 전쟁이 지나치게 장기화되었다는 것과 장기화된 전쟁을 감당하기에는 미국 의회의 권한이 흩어진 국력을 결집시키기에 너무 미약했다는 점인데요. 그 결과 미국은 더욱더 프랑스의 원조와 차관에 의존하게 되었고, 결국 프랑스는 미국 독립전쟁을 지원한 대가로 막대한 부채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루이 14세와 15세를 거치며 쌓인 부채가 이미 산더미인데다 계속된 대규모 전쟁의 여파로 부채는 끝없이 늘어갔으니, 루이 16세 때는 심지어 국가 예산의 60% 이상을 100년간 선대왕들이 빌린 돈을 갚는 데 쓰여야 할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루이 16세는 소신있고 유능한 행정가들을 등용해 개혁을 추진했으니, 개혁의 골자는 당연 가장 많은 부를 취하고 있던 특권층에 대한 과세, 즉 고위성직자나 법복귀족 등에 대한 과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에 앞서
앞장선 재무총감 자크 튀르고는 프랑스와 케네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중농주의자로서 특권층의 면세권을 몰수하는 한편 길드의 독점권을 폐지하고 왕실 및 모든 부서의 지출을 일일이 검사하여 정부의 재정 적자 폭을 줄일 것을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받게 된 귀족들은 당연 반발했고 왕실의 지출까지 검사받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 루이 16세마저 그를 멀리하면서 첫 번째 개혁은 결국 튀르고의 사임과 함께 무산되게 됩니다. 튀르고의 사임 이후 프랑스는 튀르고가 재임 당시 그토록 반대했던 미국 독립전쟁에 기어코 참전하면서 재정 문제는 더욱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이후 네케르를 거쳐 새로운 재무총감에 임명된 샤를 알렉상드르 칼로는 왕국 내 모두에게 공평하게 증세하는 특별한 세제를 마련하려 했으나 또다시 카톨릭 교회 측과 귀족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결국 쫓겨나듯이 사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루이 16세는 그의 치세 동안 재무총감 자리에 여러 대신들을 임명하고 파면하기를 거듭했으니 이것은 곧 그의 재정개혁의 의지가 굳지 않았고 그의 책임을 떠안을 희생양을 찾은 것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앙리 4세의 슐리, 루이 14세의 콜베르처럼 루이 16세에게는 튀르고라는 뛰어난 인재가 있었음에도 그를 충분히 활용하기는커녕 스스로 잘라내버렸고 결단력이 없고 우유부단했던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양쪽의 눈치를 보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이었습니다. 150년 전 먼 중국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숭정제의 경우 이미 망해가는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기에 만국의 군주임에도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루이 16세는 그만한 소임을 다하지 않았기에 오늘날 그에 대한 평가는 더욱 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망해가는 나라를 떠맡은 두 사람은 곧 그들의 인생과 국가를 파멸로 몰고 갈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개인적 슬픔이 연이어 닥쳐왔으니 막내딸 소피가 생후 11개월 만에 결핵으로 사망했고 이후 다시 2년 뒤에 왕세자 루이 조제프마저 불과 7세의 나이로 요절하면서 연이어 2명의 자녀를 잃은 루이 16세와 마리 부부는 극도의 슬픔에 잠기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 또한 어쩌면 불과 한 달 뒤 그에게 닥쳐올 더욱 거센 운명의 소용돌이를 예고한 한낱 서막인지도 몰랐으니 그의 인생은 물론 프랑스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역사를 뒤흔들어 놓을 이 대사건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현실이 아닌 낭만 속에 살아가며 혁명을 초래한 프랑스 최후의 절대군주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